자, 지난 시간에 연장에 대해서 배우고 말았죠? 배우다가 그래서 연장, 자, 일단 번역이 개시된 후에 이제 아미노산이 쭉 연결돼서 아미노산 사슬이 쭉 길어지는 거,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 세 개에서 네 개, n개까지 쭉 길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연장이라고 해요. 쭉 연결되어서 펩타이드 본드로 아미노산들끼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펩타이드 본드가 많다.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본드, 펩티드 본드로 쭉 연결된 것을 우리가 폴리펩티드라고 해요. 그래서 폴리펩티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3차원적인 구조를 형성하도록 이렇게 적당히 폴딩, 접히게 되면 이제서야 비로소 완벽한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미노산 첫 번째를 가지고 있는 tRNA가 여기 결합했다가 아미노산만 놔두고 떠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아미노산을 가진 tRNA가 여기 또 아미노산을 가지고 들어가요. AV로 들어가서 이 첫 번째 아미노산과 두 번째 아미노산 사이에 펩티드 결합, 단백질의 구조편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생기면서 첫 번째 아미노산과 tRNA의 결합이 끊어져서 tRNA가 바이바이하고 떠나게 되죠. 자,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아미노산은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tRNA는 이 AV로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방을 빼줘야지 새로운 세 번째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tRNA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자리를 비워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라이보솜이 이쪽 오른쪽 3' 쪽으로 약간 이동해요. 쫙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번째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던 tRNA는 여기 남게 되고 여기 아미노산 첫 번째 아미노산과 두 번째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본드로 연결되어 있고 딱 연결돼 가지고 요 AV에 있던 tRNA가 PV로 옮겨가고 한 칸 옆으로 옮겨가니까 AV가 텅 비게 되겠죠? 이동. 여기는 옛날에 있던 자리, 그렇죠? 그러면 AV가 비게 되면 거기에 세 번째 아미노산 AA3를 데리고 새로운 tRNA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AV로. 그래서 라이보솜이 mRNA를 따라서 3' 쪽으로 5', 3'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두 번째 tRNA는 두 개의 아미노산을 결합한 채 AV에서 PV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비어있는 AV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장 이 단계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렇죠?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종결, 이건 뭐예요? 단백질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단백질이 다 만들어진 거 종결, 터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여기 종결 코돈에는 터미네이션 코돈에는 결합할 수 있는 아미노아실 tRNA,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tRNA가 없어요. 없다는 것은 이제 그만 마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종결 코돈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죠. UAA, UAG, UGA 세 가지가 결합하는 tRNA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더 이상 아미노산을 데리고 올 tRNA가 없기 때문에 이건 끝나는 신호로 쓰인다는 거죠. 터미네이션, 종결 시에도 방출인자, 릴리스 팩터 이런 것들이 관여하지만 복잡해서 생략했다. 방출인자가 종결 코돈을 인식한다. 이건 나중에 카툰 칼리지 분자 유전학 책이 나오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끝난 거예요. 단백질 다 만들었죠.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원상태는 이 라이보솜의 큰 소단이체와 작은 소단이체가 서로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큰 소단이체와 작은 소단이체가 분리되게 된다. 그리고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빨리 접혀서 우리나라 말로 접힌다고 하면 종이 접기 이렇게 2차원적인 접히는 걸 자꾸 상상하는데 이 폴드라는 말은 3차원적인 구조를 이렇게 얘네들이 형성하는 것도 우리가 폴딩이라고 해요. 근데 접힌다는 말 말고 다른 적절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접힌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좀 어색하죠. 3차원적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 mRNA 기회 있으면 또 번역 한 판 해보자고 그죠? 라이보솜이 일을 안 할 때는 큰 라이보솜 소단이체와 작은 라이보솜 소단이체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존재하고 다시 일을 할 때, 즉 메시지 RNA와 결합하여 단백질을 만들 때는 두 개가 다시 결합하게 되죠. 유전 암호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유전 암호라는 게 뭐예요? 이 메신저 RNA가 가지고 있는, 원래는 DNA가 가지고 있던 거죠. 이 유전 코드가 어떠한 아미노산을 지칭하느냐가 바로 유전 암호예요.
안녕, 나는 메신저 RNA 번역, 즉 단백질 합성 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RNA 염기서열에 의해 어떤 아미노산 20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어떤 아미노산이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아미노산은 20종류이고 RNA 염기 종류는 4개, A, T가 아니고 U죠. A, U, G, C이기 때문에 염기 2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U, 하고 A하고 G, 혹은 U하고 G, U하고 C, 혹은 CC, 혹은 GG, 혹은 UU, AA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 있겠어요? 4의 4의 제곱배가 있겠죠? 16개.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나오죠? 아미노산이 20종류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염기 2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한다고 하면. 반면에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고 생각하면은 콤비네이션이 몇 개 만들어질 수 있냐? 4의 3승계, 64개가 만들어지죠? 실제로 그래서 사용되는 것은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시스템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에게서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메신저 RNA의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하고 우리가 이것을 트리플렛, 제 쌍둥이로 트리플렛이라고 하죠. 트리플렛 코드라 부른다고 하죠. 그래서 메신저 RNA 염기는 3개씩 조합을 이루어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 조합의 경우가 4의 3승 64가지이기 때문에 아미노산 한 종류가 1개 이상의 코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것을 퇴행성, 이것도 번역이 좀 어색한데 디제너레이티브를 퇴행하면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나죠. 그게 아니라 디제너레이티브, 하나가 여러 가지와 상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에 대해서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 다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디제너레이티브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코돈 디제너레시, 코돈 퇴행성이라고 하면은 뭐 코돈이 나빠져가지고 뭐 병이 걸리고 그런 게 아니고 1개 이상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데 쓰인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mRNA의 코돈표를 읽는 방법은 5' 쪽이 첫 번째이고 3' 쪽이 세 번째 염기이다. 왼쪽이 5'이고 오른쪽이 3'이에요. 자, 그래서 유전 암호 테이블, 세 쌍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한다고 했으니까 3개겠죠? 첫 번째 위치가 A, 두 번째 위치가 U면 두 번째 위치 염기, 그리고 세 번째 위치의 염기는 여기 이렇게 A, U, 그리고 가능한 UC, AG 콤비네이션을 여기서 다 읽을 수 있죠?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건 PHE는 페니랄라닌, LEU는 류신, SER은 세린, 각각 하나의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프롤라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코돈을 가지고 있죠. 자, 류신의 경우에는 여기도 2개 있고 여기도 4개 있고 굉장히 많죠. 카나네만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알라닌의 경우도 여기 4개, 여기 4개, 8개. 그렇죠? 뭐 이 코돈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UAA, UAG, UGA는 스탑 코돈이죠. 여기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재미있는 건 류신 같은 아미노산은 6개의 코돈이 있는 반면 트립토판이나 맵다이오닌은 1개의 코돈밖에 없다. 근데 이런 유전 암호가 과연 어떻게 밝혀지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유전 암호는 마셜 니렌버그와 연구실의 박사후 과정, 소위 말하는 포닥을 하고 있던 마타이 박사가 1961년 얼마 안 됐죠. 밝히게 되었죠. 그 당시 가설이었던 mRNA의 트리플렛 코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한다는 이론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얘네들이 증명한 거죠. 이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단백질 합성을 위한 라이보솜과 tRNA, 기타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박테리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다 있을 테니까 이걸 빡빡 갈아가지고 박테리아 추출물을 얻어요. 박테리아를 믹서에다 놓고 들들 갈아가지고 박테리아 곡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단백질 합성을 위한 모든 인자가 다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실제로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능을 하는지는 약간 의문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뭐 분해가 되거나 그래서 좀 맛이 가서 제대로 기능을 안 하겠지만 갈아낸 것들은 그 안에 라이보솜이나 tRNA 이런 것들이 다 생생하게 활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험실에서 합성한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할 수가 있어요. mRNA를 섞어주었지. 당시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U만 있는 mRNA, 아데닌만 있는 mRNA, 사이토신만 있는 mRNA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U만 있는 mRNA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진행된 후에
페니랄라닌만 쭉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졌고, A만 있는 경우에는 라이신, C만 있는 경우에는 프롤라닌만로 이루어진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졌다. 왜 그럴까? 자, U만 있는 경우에는 UUU 코돈밖에 없죠. UUU 코돈. UUU 코돈은 페니랄라닌이고, A만 있으면 AAA 코돈. AAA 코돈은 뭐야? AAA 코돈은 라이신이죠. 그러니까 라이신만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비네이션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돈표를 다 완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렌버그와 마타이 박사님의 실험을 통해서 UUU는 페니랄라닌의 코돈, AAA는 라이신의 코돈, CCC는 프롤라닌의 코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비슷한 실험들. 얼마나 재밌는 실험이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딱 논문으로 나오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어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으로 굉장히 수학적인 방법도 많이 동원됐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20개와 종결 코돈을 모두 밝혀낸 거죠. 유전자 발현의 조절 들어갈게요.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는 항상 발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유전자만 발현되고 메신저 RNA와 단백질을 만들고 나머지 유전자들은 대부분 발현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실제로 많은 진핵세포의 메신저 RNA 전사 시에 RNA 중화 효소 외에도 이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는 게 옆에 존재해서 메신저 RNA 합성을 촉진하거나 억제해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꼭 있어야지만 RNA 종합 효소가 메신저 RNA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떠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우리가 네거티브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해서 오히려 메신저 RNA를 만드는 걸 억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꼭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는데 꼭 필요한, 없으면 절대 발현이 안 되는, 유전자 발현이 안 되는 그런 트랜스크립션 팩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한 두 번째 방법은 메신저 RNA의 안정성을 통해서도 유전자 발현은 조절된다. 얘기했었죠. 빨리 분해되는 10분 만에 분해되는 메신저 RNA면 굉장히 불안정해서 안정성이 떨어져서, 그러면 실제로 세포 안에 존재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없고,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하는 메신저 RNA는 세포 안에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면서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번역 과정도 필요에 따라 조절받는다.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더 잘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절인자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도 단백질의 안정성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겠죠. 빨리 분해되는 단백질은 세포 안에서 그만큼 영향을 짧게 나타낼 것이고, 아주 오랫동안 안정하게 존재하는 단백질들은 세포 안에서 오랫동안 자기 기능을 담당하겠죠. 그것들도 큰 범위 내에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유전자 발현의 차이에 대해서 볼게요. 원핵세포, 박테리아 같은 세포죠. 너 원핵세포와 나 진핵세포는 유전자 발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되게 잘난 척하시네. 원핵세포에서 유래한 미토콘드리아 없이는 살지도 못할 말이야. 이 말이야.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게 원핵세포에서 유래된 미토콘드리아죠. 자, 진핵세포의 경우 먼저 볼게요. 진핵세포의 경우는 세포 핵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바깥쪽은 세포 핵질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사가 트랜스크립션이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는 것이 핵 안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메신저 RNA가 만들어진 후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메신저 RNA가 방출되면 전사와 번역이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메신저 RNA가 먼저 만들어지고, 전반전에 먼저 만들어지고, 후반전에 세포질에서 라이보솜이 번역을 한다.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워낙 간단하고, 그리고 원핵세포는 굉장히 빨리 분열을 해야 되죠. 시공간적으로 전사와 번역,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을 분리할 필요가 없고 그럴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에서 메신저 RNA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라이보솜에 달라붙어서 동시에 단백질 합성을 진행해요. 단백질을 빨리 만들어야 할 시간이 없어. 원핵세포는 핵과 세포질의 명확한 분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전사와 거의 동시에 번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그죠? 얘가 먼저 붙어가지고 제일 많이 만들어냈을 테고, 그죠?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붙어서 얘는 제일 작게 만들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이 유전자 발현의 차이에 대해서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